일단 코스모스는요, 총 1장부터 13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 순서대로 간 게 아니고요.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요. 시간은 좀 무시를 합니다. 전 역사 선생이니 재료는 그대로 책에 있는 표현을 쓰되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재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은 당연히 우주의 시작이겠죠. 현무 씨, 힘이 들 땐 어디를 보십니까? 스마트폰을 봅니다. 스마트폰이 나에게 고통도 주지만 저에게 힐링도 주기 때문에. 그죠? 노래도 있죠.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죠. 수많은 별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랑할 땐 연인끼리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내 거, 저 별은 네 거. 광활한 별의 어떤 그 무단 점유에 대한 상상도 하고. 우리 인류는 근본적으로 밤하늘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구라는 행성 위에 있는 국가들의 국기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미국 국기에는 별이 50개가 있고 구소련과 이스라엘 국기에는 1개, 그라나다와 베네수엘라는 7개, 중국은 5개 등등등. 엄청나게 별이 많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리고 브라질의 국기에는 천구가 그려져 있고요. 그 모든 별을 아우르는 코스모스가 바로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되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별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별에서 온 그대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별의 딸과 아들이고 별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인데요. 시작이 너무 철학적이죠. 이 책의 느낌이 이래요. 자, 일단 우주의 시작, 지금으로부터 200억 년 전의 우주는 칠흑 같은 어둠 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체와 고밀도의 에너지들이 응축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여기가 이제 우주의 중심이라고 가정했을 때 뻥 하고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이 대폭발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대폭발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대폭발의 수많은 파편들이 여기를 이제 중심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파편이 엄청나게 이제 퍼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억 년 정도가 흐르면서 여기 있는 우주의 파편들이 이렇게 물이 지어서 덩어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밀도가 조밀하니까 주변에 있는 작은 파편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고 이런 하나의 집단, 군을 형성하기 시작했죠. 이 군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은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한 은하에 1000억 개 정도의 이제 별이 있고요. 그리고 별을 도는 행성이 또 한 1000억 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데 여기는 우주의 중심에서 이제 빛의 속도로 달립니다. 빛의 속도로 한 80억 년 정도로 오잖아요. 그러면 저기 우주에 완전 그 변두리 동네 제일 끝에 이렇게 은하의 무리가 있대요. 근데 여기는 이 은하는요, 생각보다 별이 많습니다. 한 4천억 개 정도의 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별이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먼지만한 별. 이 별이 태양이에요. 요 태양 주변을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같이 요런 별들이 이 사이를 뱅글뱅글 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범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태양계라고 불러요. 결국 여기 있는 무한한 우주 속에 우리 지구는 말 그대로 창백한 푸른 점일 수밖에 없다. 인간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건 선사시대부터였어요.
우리나라 기록만 봐도요. 최초의 천문도가 어디 나온지 아세요? 고인돌 있죠. 고인돌 위에 석판에 보면 별자리가 그려져요. 이야. 근데 옛날에 이제 종교적 접근이었다면 인간이 과연 언제부터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밤하늘을 보기 시작했을까?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그 위치를 대략 보면 그리스 남부와 터키가 맞닿는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 보석 같은 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온이에요. 여기서 최초로 과학이 발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정도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과학자들이 우리가 과학책이 아닌 윤리 시간에 배우는 그 철학자들이었어요. 그 첫 번째 과학자이자 철학자가 누구냐면 탈레스라는 사람이에요. 형우 씨 혹시 탈레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의 근원이 뭐다? 그 물, 불, 흙, 뭐 공기, 국민윤리 시간에 배운 거야. 맞아요. 물로 본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태양과 요 그림자만 가지고 피라미드의 높이를 계산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도 다른 행성에 가잖아요. 그럼 행성에도 막 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높이를 재는데 이 방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때 또 유명한 또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철학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세상의 근원을 숫자로 봤거든요. 이 사람 혹시 아시겠습니까? 피타고라스. 그렇죠. 피타고라스입니다. 이 피타고라스는 최초로 지구가 둥글다라는 개념을 알아냈고요. 진짜? 그리고 우주는 질서에서 움직인다라는 코스모스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칼 세이건이 아니고 피타고라스라는 거예요. 이만큼 과학이 여기는 그리스에서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과학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회구조 때문이었어요. 과학은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건데 그 실험을 노동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우리 과학자들이 하늘에 관심을 갖는 것까진 좋지만 하늘을 관측한다거나 실험하는 것은 노예에게 맡겨야 돼 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거죠. 이런 사회구조 때문에 결국 여기는 그리스의 과학은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BC 3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300년 전으로 가면서 다시 과학이 한 스팟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왜 이집트냐? 바로 그가 등장을 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전 세계 광활한 영토를 차지했던 유럽의 그 남자. 혹시 아십니까? 알렉산더? 맞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차지한 여기는 이집트에 자신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징기스칸도 그렇고 알렉산더도 그렇고 여기는 그 제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개방적이에요. 타종교, 타학문,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수학, 과학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오픈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알렉산더는 알렉산드리아를 세상 지구의 브레인, 싱크탱크로 만들고 싶었어요. 과학의 보물 창고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엄청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알렉산더가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무역선들이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오잖아. 그러면 검문 검색할 때 뭐를 회수를 하냐면 모든 기록물 있죠. 책이랄지 그 배가 싣고 온 다른 지역의 여러 가지 기록물을 다 가져가요. 그래서 도서관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쌓아갔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로마 시대가 되면서 일단 로마 사람들은 쾌락, 책 안 읽어요.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라고 과학자이자 점성술가가 등장을 해요. 아, 불안하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학설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천구 모형을 만들었는데, 천구 모형은 뭐냐면 여기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지구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모양의 천구 모형이에요. 이걸 로마의 기독교가 채택을 한 거죠. 그리고 50만 권의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다 그냥 하늘의 재로 산화되게 됩니다. 아까워라. 진짜 아깝다. 진짜 아깝죠. 여기에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보고 싶어서 막 미치겠다라고 칼 세이건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동안 이제 과학은 죽었던 거죠. 그러다가 16세기가 되면서 과학이 다시 싹트기 시작하는데 아주 위대한 과학자가 탄생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독일인 요하네스 케플러였어요. 케플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위대한 과학자. 뉴턴. 뉴턴이죠. 아이작 뉴턴. 뉴턴이 미적분 만든 지 처음 알았어요. 지금 수험생의 적이거든요.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이작 뉴턴하고 송강정철이에요. 아, 정철. 아, 반동별고. 삼인고, 송민고. 일고들고도 더 이해가. 싫어해. 왜 정철 귀양 보내가지고 곡소리 나게 했냐고.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뉴턴의 팬이 됐습니다. 열정에 반한 거예요. 일화가 나오는데 뭐 하나에 꽂히잖아요. 미치도록 연구해. 그럼 태양을 연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양을 봐야 될 거 아니야. 해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태양이 저기 떠 있으면 거울에 비춰서 봅니다. 태양빛에. 그건 더 직방이죠. 그런 위험천만한 짓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태양을 떠올리면 이게 연구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럴 정도로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때
뉴턴의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해성을 연구한 사람인데 1531년, 1607년, 1682년에 출현한 해성이 같은 해성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뉴턴의 친구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히읗 리을. 히읗. 히읗. 히읗 리을? 응. 헐레? 아 이쯤 되면 그냥 모르시는 그 친구하고 비슷해요. 음악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음악 잘하는 친구. 아 헨리. 헬리에서. 헨리 들어봤어요. 예, 바로 이제 헨리 해서. 에드먼드 헨리고요. 이 사람은 76년마다 나타나는 해성이 같은 해성이다라는 걸 최초로 주장을 했고, 그래서 1758년에 이 해성이 나타날 거다 했는데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1986년에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해성이 나타났고, 우리는 탐사선을 보내서 랑데뷰, 만남을 시도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76년 뒤니까 2061년에 헨리 해성은 또 우리 지구를 찾아올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인류는 자신들이 온 우주를 다시 그리워하면서 거대한 범선을 쏘아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구를 보는 달에다가는 아폴로를 쏘아 올리고, 그리고 금성, 화성 등지에 이제 탐사선을 보낸 얘기가 나오는데 인류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처음에는 금성이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구하고 모든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울까? 뭐 플로리다, 몰디브 어느 정도 더운데? 펄펄 끓어. 맞아요. 표면 400도죠. 살 수가 없네. 불바다였어요. 심지어 수성보다 더 뜨거워. 이해가 안 되잖아. 왜? 이산화탄소 온실 효과 때문에. 여기서 우리 지구의 환경을 또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나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없잖아. 그럼 태양 복사율이 다 빠져나가서 지구가 빙하기가 온다는. 그런데 뭐든 지나치면 안 좋듯이 이 지구가 화석연료를 계속돼서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 우리도 금성처럼 불탈 수 있다. 그래서 책에서는 지구를 천국, 여기는 금성을 지옥으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금성이 불타고 있으니까 생명체가 없구나. 우리는 외계인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화성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웰스의 소설 그 우주전쟁 봐도 항상 화성에서 외계인이 오잖아요. 근데 화성에 탐사선이 갔어. 소련의 탐사선 마르스는 실패, 미국의 바이킹이 화성에 다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전송을 하는데, 이걸 칼 세이건이 처음 본 그 감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지평선을 인류에게 처음 보여준 영상을 그만 넋을 잃고 바라봤다. 이건 외계의 세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지구상의 어느 풍경과 다를 바 없는 자연 그대로의 바위덩이와 모래 언덕들이 무심하게 놓여 있었고 지평선 멀리에는 높은 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화성은 그저 하나의 장소일 뿐이었다. 머리가 반백이 된 광산 채굴꾼이 노새를 끌면서 모래 언덕 뒤에서 나타나기라도 할 것 같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실망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외계인 얘기가 나와요. 현무 씨,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진짜? 왜? 걔네들이 있어서 우리 먼저 발견했겠죠. 아, 칼세이건도 비슷해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마치 그들이 네. 달 뒷면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이제 그 유화적인 발상이죠. 볼 수도 있고 물리에 나오는 꼴뚜기 외계인. 연기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외계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모습 그리고 외계인의 성격과 성향은 어떨 것인가를 칼 세이건이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13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구를 지키고 대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 문장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으로서 인류를 사랑해야 하며 지구에게 충성해야 한다. 아니면 그 누가 우리의 지구를 대변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생존은 우리 자신만이 이룩한 업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인류를 여기에 있게 한 코스모스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책을 집필을 하다가요 1996년에 그토록 꿈꿔오던 하늘의 별이 되어서 다시 우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칼 세이건은 온 지구의 스승, 인류의 스승이라고 불릴 만큼 이 인류와 지구를 사랑하신 분인데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환경과 평화와 그리고 우주를 향한 꿈을 우리에게 가르쳤던 칼 세이건 선생님을 추모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